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전국진단 11월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민주당 선대위를 후보가 이제 어떤 면은 혁신, 좋은 말 하면 쇄신, 어떤 말 하면 갈아엎는. 그럼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젊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근데 국힘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꼴인데, 그거 지금 약간 이렇게 이준석 대표로 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국힘에서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언밸런스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대위 구성이나 이 모든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준다, 위임한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쇼죠. 근데 쇼다. 쇼치고는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요, 진정. 주연 배우가 바뀌지가 않는데 조연들 다 바꾼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무슨 선대위 바뀌어가지고 이거 뭐 잘하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주연 배우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는 그렇죠. 겁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바뀌지가 않는데 조연들 뭐 많이 바꾼다 그래서 그 선대위를 보고 나는 이재명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재명을 찍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선대가 어떻게 바뀌든 그거는 간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 쇼, 선거 앞두고 그 쇼에 불과하다. 왜냐? 그런 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고충이 있죠. 왜냐면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 그 정치권에서 하는 말인데 지지율이 깡패라고.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뭔가 핑계댈 거리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선대위에 이제 그 핑계를 대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냐. 그 김용민 씨는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뭐 SNS 각 뭐 하위 몇 위를 공개해야 된다, 국회의원들. 왜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냐. 막 이런 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이제 이 자분, 내분을 줄여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030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2030들은 공정과 불공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느꼈고요. 그 힘을 가지고 정치권에 표출한 첫 번째 사건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의 대표로 밀어 올렸죠. 그래서 2030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 구성도 젊은 층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미 그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이미 꺾인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싸움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이 연령별 부분에서는 2030 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굴 선택하느냐 이게 달려있다 보는데 지금 20대가 그럼 보수화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20대는 탈리 이념화되어 있다. 탈리 이념화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그 지난 탄핵 때 촛불을 가장 이렇게 맨 앞에서 들었던 친구들인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실망했다. 어떤 면에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서 금방 말한 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경선 때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친구들 결국 타겟이냐 하면은 이 부동층 이 20대 중에서 제일 높아요. 각기 연령층에서. 그리고 자기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겠다는 것도 제일 높아요. 바꿀 수 있겠다. 거의 67% 이래놓고 부동층이 그 연령들 딴 데는 전부 다 20, 30%인데 이게 한 40대 중반 정도 나오고요. 20대는. 그래서 과연 이 친구들의 마음을 어느 후보가 어느 당이 최종적으로 가져가느냐. 이게 승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한테 가 있다 그러지만 그것도 끝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후보가 20대의 마음을, 30대의 마음을 가져가느냐, 지지를 가져가느냐, 이게 달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고, 후보는 윤석열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가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2030은 아직 표심은 국민의힘에게 있는 거죠. 우리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 당선된 이후로 처음에 이제 지지율 여러 가지를 우리 내부에서도 해보는데요.
일단 그걸 자만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후보와 당과 연합하고 잡음이 생기지 않고 예, 그 잘 그 모양새를 갖춰서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내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저는 성공적으로 해야만이 또 이렇게 순조롭게 무리 없이 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최고위원 나오셔서 그런데 이 선거 기간의 요 과정에는 최고위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최고위는 계속 갑니다. 선거 관련된 거는 선대위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 선거 관련되지 않은 당 업무가 있어요. 그거는 최고위에서 또 결정을 합니다. 이 지금 국힘에서는 당원 당규에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은 당무 우선권이 네. 있죠. 후보에게 갑니다. 민주당 그게 없대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단순하게 그 어떤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어떤 이 컨셉을 갖고 있고 선대위도 그와 같이 이게 그 확장성을 염두에 둔 또 국정 운영에서도 이 진영 논리로 편가르기 안 하고 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맞습니다. 일단 결론은 맞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의 논리, 진영의 논리보다는 그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으로 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힘으로 밀어 넣어서 대통령 후보를 만드신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의 후보가 더 맞는 거죠. 국민들께서 뽑으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왜 횃불을 들고 촛불하고 싸우는 형국인데 그 횃불을 윤석열이라는 횃불을 들고 촛불을 향해서 던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보는 분석의 틀입니다. 큰 틀.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진보든 진보가 아니든 예? 누구이든 간에 그 연합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선은 이렇게 이 민심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네. 또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뽑았다는 이야기하고 실제 전당대회에 나타났던 그 표심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걸로 갔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사실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기존에 우리 당에서 훈련되고 성장하신 분을 뽑질 않으시고요. 윤석열 후보 어떻게 보면 밖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밖에서 오신 분을 들었다니까요. 손 들어주셨다니까요. 그거는 그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강했던 거죠. 윤석열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심하다고 보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어쩌보면은 이 지금 국회의원 영선들이 다 양당의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현상을 두고서 그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가 국민들한테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고 우리 시민들을 뵀는데요. 그분들의 거의 99.9%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거예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기존의 지금 여러 가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 그 국민들 뜻에 부합하는 후보들이 아닌가.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이분들만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대선은 젠더 갈등이 상당히 수면에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가부 폐지도 이렇게 지금 이슈로 등장했고요. 근데 이런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 또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젠더 갈등이란 게
어찌 말하면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들끼리 남녀 간에 편가는 것도 될 수 있고 한데 상당히 우려가 되실 거라 보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여성에 대한 걸 전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꼭 이렇게 부처 여성 가족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직속으로 네, 기부로 남겨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거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젠더 갈등은요 정치인들이 부추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권이든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여성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약간 페미니스트적인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뭐 여성 지지를 많이 받았죠. 네, 그게 그런 사실 유혹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반작용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마치 젠더 갈등을 막 부추기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대예요. 그 젠더 갈등 일어나고 이런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냐면 여성, 남성은 함께 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정치의 지도자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거를 그 절충형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우리가 그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상당히 좀 높아졌어요. 옛날보다는. 네. 그래도 이 보니까 세계적으로 121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순위가. 이 여성의 정치 참여 부분에 좀 그것도 역차별이다 이런 말도 있고 해요. 이 정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 할당제가 지역구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여성 할당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비례대표에 적용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그건 지금 우리 현실을 봐서 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정책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구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 정당마다 험지가 있고 양지가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험지에서는 사실은 그 여성들이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지원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양지 부분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마다 또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양지 부분에서 또 그 남성이 계속 그 지역에서 또 발판을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사정이 각 당마다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네. 지역구 경선대는 가산점을 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험지하고 양지일 때 틀리다니까요. 가산점을 줘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경쟁에서 이건 또 다른 문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 여성의 정치 참여 부분은 그 정당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사실 국민들께 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정치 세력이 남성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성이 사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예. 그러면 그거는 여야 모두 그런 거죠.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낫다. 조금 더 그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가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많이 좀 균형을 잡혔죠. 왜냐하면 그렇죠. 당원 당규상으로도 이제 가산점 제도도 집어넣고 이제 많이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현실의 문제가 있죠. 양지와 그 험지에 따라서 이런 지역의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결국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계속 그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봐요. 이건 좀 장기간의 전략으로 봐야지. 근데 꼭 그 장기간의 전략을 안 하고요. 그 공천에 임박해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역구 정치 활동 자체가 여성들한테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겪어보니까. 지역 정치가 어렵죠. 예. 예. 그럼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렵지만 여성이 특히 어려운 거는 보통 남성이 국회의원일 때는 그 국회의원 부인께서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막 그
그렇죠. 지역구. 예. 교회도 보면 목사님 사모님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여성이 그 국회의원 할 때는 여성의 배우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죠. 또 싫어하죠 또. 싫어합니다. 예, 주민들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실은 이제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남성이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면 그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성이 똑같은 남성 국회의원하고 똑같은 여성 국회의원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더 부각이 돼버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성이 소수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엄격하죠. 더 그 주민들이 더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되게 어려운 거죠. 우리 정치 문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해보니까 그 남자들은 그 어릴 때부터 왜 동네 친구,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학교 왜 그 동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도 왜 고등학교, 중학교 동문 모임, 또 사회에 나오면 또 대학 동문 모임, 이 동문 모임이 굉장히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분들이 언덕이 돼서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혼자가 아닌 거예요. 투쟁을 할 때 늘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 국회 여의도 정치에 오면 이 개파라는 거는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파 없는 정치를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계속 개파를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현실의 문제라고 보는데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약한 거죠. 동문회. 뭐 이런 가치 뭐 이런 성장하면서부터 이 성장하부터 이게 DNA가 그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의도 정치 안에 들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 정치가 뭐 이전에 지금 많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깨끗해졌는데 부패와 비리에 점수를 냈다 하더라도 여성이 연루된 바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된 적은.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내나 그 문화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공동체 끈적끈적한 그 문화가. 여성은 거기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인 활동 영역에서 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맞을 수는 있죠. 왜냐면 깨끗하고 청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표를 얻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사회성 이런 게 굉장히 돋보이는 사람이 유리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여성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정권 교체가 이 정권 유지보다 그 한 10% 정도는 어쨌든 늘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 그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정당 지지가 비슷할 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그 정도로 높았거든요. 이 민심은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그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 삶이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청년들도 사실은 우리는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사는 거가 꿈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꿈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절망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어마무시하게 높고요. 이 모든 거를 문재인 정권이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닥치고 정권 교체하자. 닥치고. 이게 이제 바닥에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TV 그 대통령 만나봤는데 존경한다, 사랑한다, 대통령님 한 사람 많더라고. 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더 역효과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막 기름 붓는 거죠.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주신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돼 갖고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모든 나라를 온 국토를 대장동처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말솜씨로 얼마나 피해가면서 국민들을 또 속이면서 갈 것이냐.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전과자였고 이
질서 이런 거를 그 깨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삶을 응원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환경운동가들한테 그랬죠. 예, 그 비슷한 운동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이 법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요. 그 우리 사회가 그 존립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소한의 우리의 그 금도 지켜야 되는 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뭐 내가 법 어겨도 뭐 그냥 처벌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그 피해는 온갖 약자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게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법을 어겨도 괜찮다라는. 아니 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였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살기 위해서 내가 법을 어겼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법은 지켜야 하고 그게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뭐 환경운동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 자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분은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위반을 했고 지금도 그것을 갖다가 젊은 친구들한테 어기도 된다면 어길 수 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외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의 젊은 상원 의원한테 우리의 가장 우방 국가인 미국에 대해서 결국 반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버리잖아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누가 알겠어요? 그 젊은 미국의 국회의원이.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득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일단은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권이 교체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가야 되고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밖에는 없다. 나는 윤석열이라는 횃불을 들겠다.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도 촛불 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들었는데 촛불 든 사람이 이제는 횃불을 드는 거죠. 그런 국면이라면. 개인의 자질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요. 예. 이분이 이제 살아온 삶을 쭉 보고 저희가 몇 번 뵀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은 안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댓글. 네, 그때도 국회에서 왜 대답하실 때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마 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어려울 때 얘기한 말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제 이후 직선제 이후에 다 대통령 되고 나서는 척근 정치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청와대 정부 이렇게 나오는데 친문 강경파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은 걱정하죠 많이. 혹시라도 측근 정치 할 수 있죠. 할 수 왜냐면 있어요? 정치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모르니까. 예, 아시는 분도 뭐 할 수 있지만 예, 모르시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장막을 쳐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렵게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이 되신 거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국회의원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이후에 정치 안 하셨다고 봐요. 안 했다. 네, 정치를 하셔야 돼요. 대통령 정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밥 하신다는 건 뭘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치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은. 정치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가장 정치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건 정치예요.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정치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경로당이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 경기도면 경기도에 회장님이 계세요. 노인회. 그러면 그 노인회 회장님이 또 경기도에 그 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이번에는 경기도, 내일은 강원도, 그 다음은 경상도, 뭐 그 다음은 전라도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계속 어르신들하고 저녁 대접해도 되잖아요. 대통령은.
그래서 돌아가는 얘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바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램.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가 여대 야소가 심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면 이 여소야 야대가 180석의 야석이 있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바죠. 네. 그 부분은. 네. 그렇다고 정권 교체를 안 할 수는 없죠. 일단 정권 교체를 하고요. 네.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국회하고 협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그 180석을 가지고 이걸 자꾸 방해하고 잡는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완전히 심판하고 싹쓸이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시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그럼요. 자기들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또 그럼요. 국민을 바라봐야 돼요. 예, 국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 안철수 후보 단일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 국민이 알아서 단일화한다 이런 그거로 뉘앙스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수들은 여론 그 지지율이 깡패라고.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너무나 높으면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국민들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맞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고착화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지지율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단일화 하라고 하겠죠. 이번 대선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만큼 이 1, 2 후보들한테 비호감이 높은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재명 후보는 거의 60%가 넘고 윤석열 후보도 60% 가까이 50% 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게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도 있었잖아요. 예. 연달아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가 이제 탈탈 털리는 이제 벗겨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가운데에서 원래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나름대로 솔직하고 막 직격탄을 날리고 사이다 같다는 그 모습이 지금에 와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대장동 같은 그런 사건이 막 터지고 무슨 조폭 연루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비호감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이면 누구일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누군가 되는데 민주당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1번이 누굴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만 아니면 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다 줄 수 있어.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정권에서 키워준 사람인데. 네.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후보를 디스를 내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후보한테 막 그걸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가 지금 거의 난도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두 사람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폐일 전에 여론조사 순위가 거의 안 바뀐다. 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말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오늘 조사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렇게 좀 사이가 멀어졌다가 또 이렇게 좁혀진 걸로 나왔어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앞서 나갈 거라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조정 국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회사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회사마다 지금 다른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제 분석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 결과적으로. 계속 앞서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민주당은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를 나눠놓고 보면요.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연합해서 이재명 후보를 민다고 보지 않아요.
아직도 갈라져 있어요. 바닥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 내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대다수가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 여론조사 보니까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윤석열 후보를 훨씬 많이 지지하더라고. 안철수 후보보다. 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정권 교체 열망이 되게 높잖아요, 수치적으로. 예. 그럼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후보인지 홍준표 후보 지지했던 그 분들도 결국은 원팀이 되면 다 원팀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다 돼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종전선언을 반대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왜 반대했다 생각합니까? 아니 북한의 핵이요. 예. 북한의 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을 못한 사람들이 종전선언은 왜 하냐고요. 바로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놓고 종전선언은 자기네가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로남불 중에서 그 탈원전 부분은 이게 이 중소원전은 이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탈원전 정책 자체는 지금 그대로 가져가는 모양꼴인데 탄소 중립화 선언 등등으로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일단 첫 번째는요. 국민을 속인 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탈원전 정책 한다 그러면서 국민 속인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부터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왜 속였냐는 거죠. 왜 국민을 속이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수출해서 현금을 가져오는 우리의 수입원이었어요. 그걸 망가뜨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일단 먼저 답을 해야 돼요. 그다음 미래 성장 동력 이런 미사여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필요해요. 그걸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려면 일단은 제대로 소규모로 먼저 시작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완전히 막 없애고 예? 그런 부분 기타 부분을 막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도대체 집안 살림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